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회원국들 간의 연례 정책 협의를 마치면 해당 국가에 필요한 정책 권고를 합니다. 2주간 한국과 연례 협의를 마친 IMF 미션단은 우리에게 구조 개혁과 장기적인 재정 개혁을 주문했죠.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확장 재정으로 치닫는 이재명 정부의 쉽지 않은 숙제를 던진 건데요. IMF의 정책 재원 우리가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전문가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높이고 정책 재원됐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정책 재원도 있었는데 우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렸네요. 0.9%. 뭐 미세한 조정인데 장 박사님 혹시 뭐 그 원인을 소비 쿠폰에서 찾았습니까? 왜 이렇게 0.1%포인트 좀 올렸을까요? IMF가 0.1%포인트 올리면서 지적한 것은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은행도 그렇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가 좀 회복된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예, 내수. 그리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은 반도체 위주의 어떤 수출의 어떤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0.1%포인트 올려서 0.9% 전망을 했는데 예. 사실 이런 정도는 지난 8월 달에 그 한국은행이 0.8에서 0.9%포인트로 올리면서 지적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민우 교수님 혹시 추정 전망치를 보고 조금 IMF 전망치의 특징이 있다거나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거나 뭐 주목할 부분 좀 있었습니까 혹시? 예. 기본적으로 이제 0.8%에서 0.1%를 올리긴 했죠. 그래서 0.9%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서 기분은 좋으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0.1%면 우리나라 국가 GDP가 한 2,500조 되죠. 예. 거기서 0.1%면 한 2.5조가 되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라면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1차 한 10조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했고 또한 2차 추경은 30조의 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 쿠폰 지출의 한 4분의 1 그리고 2차 추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이 소비 쿠폰이나 이제 추경을 경제의 마중물로 생각해서 경제 성장까지 끌어올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IMF는 이걸로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예, 않는다. 도움은 되지만 생각보다는 도움이 적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낮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반도체 수출 호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린 이유로서 또 내세웠고 예.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소비 쿠폰으로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보장이 없다고 해서 이런 보수적 상승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여러 가지 내수가 조금 회복되고 반도체 위주로 수출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성장률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소비 쿠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2차가 이제 22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고 지금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22일이니까 오늘 지금 25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나 지금 신청을 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까지 데이터는 없고요. 보도된 거 보니까 23일 자정까지 예. 약 한 27%. 27%. 우리 그러니까 전체 받을 수 있는 부분 대상자의 27% 약 그래서 약 한 1,25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급 총액이 약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 소비 쪽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얼마큼 될지는 지금 뭐 GDP 규모 대비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IMF의 지적대로 이러한 어떤 재정적인 정책들을 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입을 것으로 보세요? 주로 이제 소비 쿠폰 많이 쓸 수 있는 게
우리 뭐 편의점일 수도 있고 조그만 중소 식당일 수도 있고. 네, 지난번 1차 소비 쿠폰 때도 연매출 30억 이하의 그 영세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좀 위해서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은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통시장이나 뭐 음식점 그리고 생활소비 관련 소상공업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소비 쿠폰 돈 나눠주는 것은 뭐 계속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마치 아픈 사람의 이제 진통제 주듯이 일시적인 효과에 이제 그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IMF도 그런 점 지적했을 것 같은데 소비 쿠폰 효과가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러면 소비 심리가 조금 초기에 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보니까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9월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 쿠폰 효과가 왜 약효가 좀 다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예, 그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데 네. 우리가 경제를 전망할 때 그 사람마다 전망하는 그런 생각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경제에서는 이제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기업이 전망하는 거랑 정부가 전망하는 거랑 소비자가 전망하는 것이 다른데 예. 이제 소비 심리 지수는 결국 뭐냐 소비자가 현재의 경제, 그 미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 이제 소비 심리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예. 이제 내수 시장이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질문은 단순합니다. 현재 가계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6개월 전에 비교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전망이 8월 달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예. 1.3% 하락해서 110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이미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기준점 100보다는 넘은 거라서 낙관적이다. 100이라 그러면 소비 심리가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가 똑같은 걸 100이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100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과거 20년 평균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20년 평균을 100이라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그것보다 평균보다 높으면 이제 100이 넘는 것이고 낮으면 100 이하인데 그 과거 20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기준점이라 하는데도 경제학자들은 논란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20년 그리고 10년 전의 경제랑 지금 경제는 여러 가지 소비자의 심리도 다를 것이고 심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이 문제도 있는데 일단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언론은 뭐냐면 하락은 했지만 100보다 넘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예. 하지만 다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작년에 8월 달도 소비 심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지금 현재도 이제 소비 심리가 떨어진 걸 봐서는 이 수치가 떨어진 거에 더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면 좀 두 번째 분석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소비 듭니다. 심리가 떨어진 쪽에 조금 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이제 추경이나 쿠폰을 통해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에서는 약간 불안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한국은행이 여러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집값 상승 전망도 있더라고.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그런데 소비 심리는 조금 꺾였는데 집값 상승 전망을 예상하는 점치는 소비자 비중은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주택 공급 대책 나오고 가계 대출 억제 대책 나와도 이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질 않나 봐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그 심리나 그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봅니다. 현재 경기, 향후 경기,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안에 물가뿐만 아니라 집값, 그리고 금리, 임금 여러 가지 다 보는데요. 이 앞에서 소비 심리가 나빠졌다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봤을 때 이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더라도 만약에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향후 경제 전망이 나쁘다 그러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반적으로 이게 100을 상회하니까 110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데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주택 가격 전망은 올라갔는데 향후 금리 전망이 내려왔어요. 금리 전망이. 그 얘기는 금리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앞으로 그 금융 비용이 낮아지고 이것이 집값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금융 불안정성이나 금융 안정성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불안
즉 가계부채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에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데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나오는 통계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주간 통계에서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특히 강북 한강벨트 집값이 막 아주 거의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금리 내리기도 자칫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집값 상승 전망과 연결해서 본다면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그 말을 했죠. 대한민국은 집값 때문에 정책을 펼치기가 너무 어렵다.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예. 저희가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과거 정부의 통계에서도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이제 일치를 안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인 전국의 집값 상승률 이거는 마이너스여도 그 소비자 그리고 뭐냐면 국민이 느끼는 집값 상승은 항상 플러스였던 적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거는 예, 심리적. 그게 왜 그러면 내가 지방에 살아도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살고 싶은 데는 서울이고 수도권 서울 강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고도의 이제 국가 경쟁 고도의 성장 기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제 돈이란 것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서울 집중, 대기업 집중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산업이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AI 관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공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더욱더 산업이 모이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서울이나 강남 그리고 수도권은 상승한다는 것을 정부가 생각해서 아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구조가 더욱더 심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서울 지금 전체적인 집값을 얘기할 때 이제 지방과 서울의 어떤 불균형, 수도권의 불균형을 얘기했는데 지방 경기가 안 좋은 게 바로 나타나는 게 건설업 부진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성장에 먼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건설 기업들은 좀 심리를 위축시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안할 수 있는 이 부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경제 환경과 어떤 제도적인 변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 투자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투자 자체가 2022년, 2003년도에 착공 면적이 줄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줄었으니까 투자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구조적으로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방의 PF 문제, PF, 예, 이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재비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이 줄으니까 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줄고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SOC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던 부분이 지금 건설 투자를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이고요. 제일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기업 심리 아니면 부동산 업체 산업의 심리를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중처법과 이 부분이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중소하청업체들 많잖아요. 예,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센티멘트가 나빠지니까 심리가 나빠지니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체감 경기가 나쁜 건설업의 그 상황이 개선되기 좀 어렵겠죠. 네. 이대로 계속된다면 건설업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을 많이 줄 텐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뭐 SOC에게 투자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 산업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지방 건설을 조금 북돋을 필요가 있는데 참 지금으로서는 좀 해답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해답이 안 보이고 정부로서도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경제의 모든 지표는 이제 선진국 지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냐면 이제 산업 규제나 그리고 인권 문제에서는 어느 지표에서는 좀 낮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집권당의 시선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서 재해 사고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예. 그런 의견이 모이는데 상당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근데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게 무조건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건설업이란 것은 이제 경제 쪽에서 볼 때는 선행 지표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 이게 선행 지표 성격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설이란 거는 이제 건설을 하는데 최소 3년, 이제 7년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3년이나 7년 후에 이제 빌딩을 지으면 이것이 경기가 좋아서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건설 업체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소비자 지수도 그렇고 기업 특히 건설하는 기업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기대값이 상당히 낮은 게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지방에서 LH를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좀 사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좀 온기가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보니까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근데 사실 지금 건설 투자 기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한 줄기 빛이 오긴 하는데 뭐예요, 빛이?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내놨고요. 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를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굉장히 위축된 그러한 건설 부분에서의 체감 경기를 조금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약간 혼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님 얘기한 대로 투자잖아요. 투자는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야 되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하는 건데 정부가 상당히 좋은 내년도 경제 정책을 핀다고 하면 네.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꼭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다행스럽게 뭐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아서 그런지 IMF나 OECD가 내년 성장률은 조금 높였어요. IMF는 내년이 높인 건 아니죠. 원래부터 유지된 거네요. 1.8%.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2%. 근데 올해보다는 높은데 올해가 낮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글로벌 경제 환경을 조금 좋게 보는 겁니까? 내년 성장 전망치를 조금 좀 높게 보는 그 이유, 환경은 뭐죠? 예, 저희가 예전같이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2% 성장이라고 하면 아, 이번 경제가 상당히 망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기대값이 워낙 낮아져서 워낙 낮으니까. 2%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IMF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서 저성장에 너무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졌네요, 벌써 초저성장에. 예.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IMF가 말했던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간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안정된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란 통화 정책. 그래서 이제 일관된 정책을 필 것인가를 첫 번째로 뽑은 것 같고 예. 또 이제 올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발 무역 협정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해소될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좋은 쪽으로 해소가 될지 나쁜 쪽으로 해소될지는 모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불확실성이 좋던 나쁘던 이제 없어져야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예. 투자를 하고 그것이 내년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가계 부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호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2% 성장하는 것도 솔직히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8% IMF, OECD는 2.2%니까 여전히 우리 뭐 잠재 성장률에 여전히 뭐 못 미치는 그 언저리 정도의 성장률이 아주 낮은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한데 워낙 0% 성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0.9%에서 1.8% 아니면 2.2% 하면 네. IMF가 얘기했던 올해 한국 경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 쪽으로 가는 언저리에 거니까. 있는 거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기저효과 같은 것도 작용을 했지만은 어쨌든 올해 썼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영향이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성장세 확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IMF가 우리 성장 전망치에 관련해서 그런 전망치도 내놓았지만 이제 정책 권고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구조개혁과 재정개혁, 장기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돈을 더 많이 쓰는 확장 재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국채 절대 규모 그리 중요하지 않다. 좀 이렇게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IMF의 이 구조개혁, 재정개혁의 필요성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정부가 과연 이거를 좀 수용을 해서 뭔가 조금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졸라매고 준비를 해야지만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 사태를 우리가 안 겪을 수 있는 거고요. 프랑스 사태라는 게 뭐죠? 지금 정부 적자 높아지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는 그 핵심의 프랑스가 있잖아요. 정권이 막 흔들흔들한 거죠. 그렇죠. 정치 네. 불안정성이 있고 재정 정책에 대한 혼란이 있고 그리고 정부 부채가 GDP의 100%가 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뭐 50%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정부 부채가 증가한 속도를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준칙이라든지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IMF가 권고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가 성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구조조정, 구조개혁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구조개혁도 해야 예. 되고. 그래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격차 여러 가지 산업과 기업들 간에 이런 거 축소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IMF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고 재정 개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AI 관련된 투자 이런 거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또한 지금 0.9%의 경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재정 정책을 좀 완만하게 가지고 그 정부 적자를 늘리는 것 또한 맞는 바다. 네. 그렇지만은 다시 얘기가 원래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 써라 이 네. 얘기죠. 지금 IMF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GDP 국내 총생산분의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우리가 5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웬만한 나라가 뭐 100%인데 이 50%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가 100%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50%라고 하는 게 이게 액면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 예. 그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유럽 같은 국가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에 의도적으로 신경 쓴 면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낮은 면도 있는데 또한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죠. 기축통화국은 자신의 돈을 무한적으로 찍어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적인 대비의 그 국가 부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속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한 10년 내에 100%가 넘는 거는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F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 준칙.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이중적으로 말을 한 게 맞는데 일단은 뭐냐면 확장 재정도 해야 되고 재정 중칙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정 준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것이 상당히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서 모든 이제 국력을 이제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감정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 네. 저는 그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 때도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실천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강민욱 교수님께서 재정 준칙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뭐 예를 들면 50%나 이내로 한다든지, 또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뭐 몇 퍼센트로 3%. 억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숫자를 중기적으로 좀 정해놓고 그걸 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건데,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목표 노력을 하려다가 여야 합의가 좀 안 돼서 법안 통과도 안 됐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이제 이런 뭐 의식도 안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재정 준칙에 대한 얘기는 뭐 새로 나온 얘기 아니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이 깨진 게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때. 그때 생존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니까 정부가 굉장히 과감한 재정 지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제 지연시키거나 그 보완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재정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한번 늘어난 거 되돌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비 쿠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몇 번 받으면 또 받고 싶은 게 또 사람들 심리잖아요. 네, 뭐 나라가 걱정은 되지만 개인은 받아서 쓰고 싶죠. 그렇죠. 뭐 나라 네. 걱정은 됩니다. 정치인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준칙을 유지하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IMF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경제 동향은 결국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IMF, OECD 종합적으로 보는 하반기 이후의 세계 경제 동향이랄까 전체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IMF나 OECD를 보면 하반기 이후에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요. 네. 근데 이 3%라는 것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나오고 신흥국들은 이제 4% 정도 나오는 게 이제 평균 정도니까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평균을 내면 3%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세계 경제가 안정권 수준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 자료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형 국가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좋으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그렇죠. 반도체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서 0.3% 포인트 정도가 더 상승할 거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거에다가 한 0.1% 포인트 더. 약간의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득을 보는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좀 좋아지니까 그 흐름을 타고 우리 경제도 조금 더 일어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IMF 경제 전망 정책 조언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